얼굴을 적시는 바닷물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로빈손은 눈을 떴다. 온몸이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축 늘어져 도무지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다. 당연하지. 바닷물은 원래 찝찝한 소금물이니까. 칠흑 같은 밤, 무시무시한 굉음, 추락, 그리고 비명, 흐릿한 의식 속으로 그 아찔한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설마 그 많은 승객들 중에서 나 혼자만 살아난 건 아니겠지? 로빈손은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넓은 바닷가엔 파도만 들락날락할 뿐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약간 떨어진 곳의 모래밭에는 네모난 깡통 하나가 밀려와서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건 거대한 비행기가 바다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기도 했다. 물을 찾아야 돼. 휘청 그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모래사장에서 일어섰다. 여기가 어딘지 혹은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기 때문이다. 바닷물을 많이 마신 데다가 땀까지 잔뜩 흘린 탓에 이미 눈의 초점조차 잡기 힘든 상태였다. 더 이상 탈수 증세가 심해지기 전에 어떻게든 마실 물을 찾아야 했다. 허리에 차고 있는 색을 열어 재산 목록을 확인했다. 카메라, 맥가이버 칼, 라이터, 2,000원짜리 우비, 멀미할 때 쓰라고 어머니가 강제로 넣어주신 비닐봉지 서너 개, 그리고 끈달린 안경, 시계, 옷가지, 속옷, 벨트, 신발, 지갑과 약간의 돈. 이 정도라도 지니고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로빈손은 물을 찾기 위해 나름의 상식을 총동원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단단한 곳에 고인다. 산에서 물을 찾으려면 계곡으로 가야 한다는 등. 하지만 기껏 찾아낸 계곡은 바싹 말라 있었고 보이는 건 온통 모래밭과 자갈뿐이었다.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개미들이 보였다. 땀을 비오듯 흘린 탓에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탈수 증세로 인해 차츰 정신까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물 찾기를 포기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우리의 로빈손. 그의 눈꺼풀이 차츰 무거워지고 있었다. 누굴까? 원시인처럼 동물 가죽을 걸친 저 사람은 어쭈구리 손에는 창까지 들었네. 난 분명히 무인도에 있었는데 이게 대체 꿈이야 생시야. 그걸 몰라서 묻냐? 당연히 꿈이지.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야 원조 무인도맨이지. 아, 그럼 로빈슨 크루소? 빈손, 넌 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띨띨하냐? 왜요? 왜요라니. 말라붙은 계곡은 파보면 물이 나온다고. 모래나 자갈지대는 빗물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겉보기와는 달리 지하수를 찾기가 쉽고 숯불이 드문드문 있는 곳도 파보면 물이 나오지. 그뿐인가? 개미들이 나무를 기어오를 땐 물이 고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곤충이나 새떼가 보이면 근처에 반드시 물이 있는 법이야. 자고로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법이니까. 자, 그럼 난 갈 테니까 다시 찾아봐. 굿바이 빈손.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그는 고함을 지르며 팔을 휘젓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지 못한 게 아쉽긴 했지만 일단 물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실마리는 잡은 셈이었다. 1시간 뒤 로빈손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로빈슨의 충고에 힘입어 물을 찾아내긴 했는데 그게 죄다 더러운 물이었기 때문이다. 바위 틈에서 찾아낸 물 웅덩이는
온통 실지렁이 천지고 모래 밑에 지하수는 아무 벌레도 없는 게 오히려 더 수상쩍었다. 숲속에서 발견한 물에는 작은 달팽이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밥보다 만화책을 더 좋아했던 노빈손. 그는 언젠가 과학 만화에서 읽었던 물속 생물들로 수질 판단하는 법을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일급수, 가재나 새우류, 그냥 마셔도 괜찮다. 2급수, 하루살이 유충, 침전이나 여가 등의 방법으로 정수를 해야 한다. 3급수, 다슬기, 거머리, 물달팽이, 이 이하의 수질은 화학 처리가 필요하다. 4급수, 실잠자리, 나방이나 파리의 유충. 5급수, 장구벌레, 실지렁이. 결국 그가 찾은 물은 식수로는 쓸 수 없는 3급수 이하의 더러운 물이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노빈손. 약간 호들갑스러운 외침과 함께 정수기! 노빈손이 떠올린 방법은 물을 여과시키는 것이었다. 여과란 불순물 알갱이들이 섞인 액체를 작은 구멍이 뚫린 필터에 통과시켜 고체만 따로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그는 밑둥치만 남은 고목나무의 속을 맥가이버 칼로 대충 파내서 물통을 만들었다. 그리고 돌멩이와 모래, 자갈을 정수용 필터로 쓰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미세한 불순물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없었다. 숯이 있으면 좋을 텐데 숯의 표면에는 지름이 1000mm분의 1인 작은 구멍들이 무수하게 뚫려 있다. 이처럼 구멍이 많은 다공성 물질인 숯은 흡착력이 뛰어나 물속의 이물질을 걸러내기엔 실로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무인도에서는 숯을 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불을 피우고 나무를 태워서 숯을 구워낼 만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고민 끝에 노빈손이 숯 대신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러닝 셔츠였다. 이 정도면 웬만한 알갱이들은 대충 걸러지겠지? 노빈손은 달팽이가 헤엄쳐 다니는 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통 위로 부었다. 그리고는 필터층을 통과하여 아래쪽에 작은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을 정신없이 들이켰다. 와, 살 것 같다. 아마 로빈슨도 이런 방법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을걸? 조난 이후 처음으로 노빈손의 마음에 약간의 여유가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자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불을 피우고 싶었지만 노빈손에게는 불을 피울 만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나마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는 바닷물에 젖어서 이미 쓸모없게 된 다음이었고, 불이 있으면 물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조개를 구워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뭔가 불을 붙일 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노빈손이 생각해낸 첫 번째 방법은 부싯돌이었다. 일단 불이 잘 붙을 만한 마른 풀들과 장작으로 쓸 나뭇가지를 모았다. 그리고 땅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 중에서 단단해 보이는 것들을 몇 개 골라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걸로 담배불도 붙였다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불은 잘 붙지 않았다. 아무리 세게 돌멩이를 부딪혀도 불꽃이 튀기는커녕 돌가루만 잔뜩 튈 뿐이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나무를 마찰시키는 방법이었다. 마른 나무 토막에 단단한 나무 막대기를 비벼서 불을 붙이는 모습은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원시인들에게서 이미 여러 차례 구경한 바 있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나무 토막에서는 불꽃은커녕 연기조차 나지 않았다. 계속 그렇게 비벼대다간 나무보다 손바닥에 먼저
불이 붙을 판이었다. 한숨을 내쉬며 비닐 우비를 몸에 덮고 풀밭 위에 몸을 눕혔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의 위대함을 새삼스레 실감하면서 새벽 로빈손은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뱃속이 마치 화산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 배를 움켜쥐고 생각을 더듬던 로빈손의 눈에 물이 담긴 비닐봉지가 보였다. 그렇군, 물이 문제였구나. 그 물은 여가만으로는 정수되지 않는 거였어. 끓여서 마셨어야 되는 건데. 순간 고통과 낭패감으로 괴로워하던 로빈손의 눈이 번쩍 뜨였다. 비닐 우비 위로 축축한 습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물? 이게 웬 물이지? 아무리 봐도 밤새 비가 내린 흔적은 없다. 그렇다면 로빈손은 고통도 잊은 채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슬! 로빈손은 이슬을 모으는 방법을 곰곰이 궁리해 보았다. 새벽에 맺히는 이슬은 해가 뜨면 이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많은 양을 모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 뜨기 전에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이슬을 모으면 얻는 물보다 소모되는 에너지양이 더 많아 아무래도 미치는 장사가 된다. 뭔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한 곳에서 최대한 많은 이슬을 모을 수 있는. 잠시 후 그의 눈동자가 이슬처럼 반짝 빛났다. 그래, 비닐이야. 비닐은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땅에 펼쳐 놓으면 그 면적만큼의 이슬을 얻을 수 있어. 가운데가 우묵한 땅을 골라 돌로 약간 눌러놓기만 하면 움푹 팬 부분으로 물방울이 모이기 때문에 풀잎 위에 이슬처럼 금세 증발해 버리지도 않는다. 그럼 아침마다 최소한 한두 컵의 물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공해 없는 무인도의 청정 이슬을 매일 마실 수 있겠구나. 비닐에 고인 이슬로 목을 축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식수를 얻을 수 없었다. 목욕물은 못 얻더라도 최소한 하루 종일 흘리는 땀을 보충할 정도의 물은 마셔야 했다. 투덜거리며 안경을 벗어들던 로빈손의 머리에 갑자기 뭔가가 퍼뜩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머리를 스친 건 증발이라는 단어였다. 태양이 뜨거우면 어디서든 수분이 증발하기 마련. 그렇다면 공기 중엔 수증기가 잔뜩 떠다닐 것이고 따라서 그 수증기를 모으기만 하면 어떻게든 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수증기를 모으는 방법이었다. 잠자리채로 낚아챌 수도 없고 손으로 쥘 수도 없는 수증기를 어떻게 모아야 할까? 로빈손이 뿌연 안경알을 노려보며 생각한 방법은 구덩이였다. 구덩이를 파고 비닐로 밀폐해 놓으면 안쪽에서 증발한 수증기 때문에 구덩이는 곧 수분 포화 상태가 될 거야. 제 아무리 날아다니는 수증기라도 비닐을 뚫고 나갈 수는 없을 테니까 결국 수증기는 다시 액화되어 물로 바뀌게 되고 난 그걸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와,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난 역시 천재야, 천재. 갑자기 로빈손이 제 머리를 마구 쥐어박기 시작했다. 구덩이 안쪽에 물 받을 그릇을 놓아두는 걸 깜빡했기 때문이었다. 돌에 눌려 낮아진 비닐의 바로 밑에 그릇을 놔두지 않으면 기껏 모인 물들이 죄다 흙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저녁이 되자 로빈손은 다시 시름에 잠겼다. 태양 중류기로 얻은 물은 이슬을 모으는 것보다 많기는 했지만 갈증을 풀어주기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바닷물,
넌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야.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려면 끓여서 증류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단 불을 피워야 한다. 불은 식순환과 식량난을 동시에 해결해줄 유일한 열쇠인 것이다. 로빈손은 불을 피우려다 생긴 손바닥의 물집을 들여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로빈손은 안경을 벗어들었다. 낮에 안경알을 들여다보다가 태양 중류기를 떠올렸듯이 이번에도 혹시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59초 후 로빈손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안경에 입맞춤을 퍼부어댔다. 돋보기, 바로 그거였어. 와, 이젠 살았다. 물론 돋보기를 이용하면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빈손의 안경은 돋보기가 아니다. 폼생 폼사인 신세대 대학생답게 도수도 없는 유리알을 폼으로 걸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로빈손은 호들갑을 떨며 허리에 찬 가방을 풀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입학 선물로 받은 자동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카메라의 렌즈, 로빈손이 안경알을 들여다보며 떠올린 아이디어는 바로 그것이었다. 마침내 불을 붙일 방법을 찾아낸 로빈손은 모처럼 기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내일 해가 뜨기만 하면 난 20세기의 위대한 프로메테우스가 된다. 불을 피우면 당장 바닷가로 달려나가서 식수를 만들고 맛있는 조개구이도 해먹어야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로빈손은 일단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잔뜩 긁어 모았다. 그리고는 행여나 깨질세라 조심스럽게 렌즈를 카메라 몸통에서 분리해냈다. 반짝 렌즈가 햇빛에 빛날 때 로빈손의 눈도 따라서 빛났다. 그의 눈길이 머문 곳은 카메라 속이었다. 거기엔 공항에서 새로 사놓은 필름이 들어있었다. 그렇지, 필름은 검은색이니까 잘 탈 거야. 그러고는 렌즈와 필름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떼약볕 한가운데로 나섰다. 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로빈손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춤추는 불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살아오면서 지금껏 얼마나 많은 불을 봐왔던가. 하지만 불꽃의 색깔이 지금처럼 아름답게 느껴진 건 생전 처음이었다. 렌즈가 있는 이상 불은 다시 피울 수도 있다. 굵직한 장작 여러 개를 모닥불에 얹어놓고 나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불을 피우리라는 기대에 들떠 어젯밤 내내 잠을 설친 뒤였다.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를 자장가 삼아 로빈손은 배고픔도 잊고 이내 고운한 잠에 빠져들었다. 하이 빈손, 고생이 많지? 로빈슨이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왜 또 왔습니까? 왜 오긴, 오늘도 너의 멍청함을 깨우쳐주러 왔지. 멍청하다고요? 이래봬도 정수기에 태양 중류기에 렌즈로 불까지 붙였다고요. 오 마이 갓, 그런 간단한 일을 자랑이라고 하다니. 로빈슨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로빈손의 말을 가로막았다. 렌즈는 떠올리면서 왜 비닐을 못 떠올려? 비닐하고 렌즈가 무슨 상관이에요? 띨띨하긴. 잘 들어. 무인도에서는 이가 없으면 잇몸을 써야 된다고. 투명한 비닐에 물을 담으면 간이 볼록 렌즈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몰라? 비닐 봉지에 비닐 우비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며칠씩이나 물불 못 가리고 청승을 떨다니. 그러고도 네가 무인도맨이냐? 자, 그럼 잘 살아봐. 나 간다. 잠에서 깬 로빈손은 한달음에 바닷가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모래밭에 뒹굴고 있던 깡통에 바닷물을 3분의 2쯤 채워 넣었다. 바닷물 중류에 성공하기만 하면 이제 드넓은 망망대해가 통째로 거대한 물탱크가 되는 셈이다. 로빈손은 증류수를 얻을 장치를 만들기 위해 한참을 고민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바닷물을 끓인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수증기를 다시 물로 바꿔야 하고 그 물을 한 곳에 모을 도구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대나무 하나를 꺾어서 길쭉한 대롱을 만들었다. 대롱을 바닷물이 담긴 깡통 가운데에 세우고 깡통과 대롱의 높이를 맞춘 다음 깡통의 윗부분을 비닐로 막았다. 그리고 비닐 위에는 찬물을 적당히 부어두었다. 준비 끝! 로빈손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깡통 아래쪽의 흙을 파고 거기에 불을 지폈다. 바닷물이 끓기 시작했다. 비닐이 수증기로 인해 뿌옇게 변했다. 잠시 후 비닐 뚜껑 안쪽에는 송글송글한 물방울들이 잔뜩 맺히기 시작했고 그 물방울들은 기특하게도 대롱 속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뜨거운 수증기가 뚜껑 위쪽에 찬물에 의해 냉각되면서 다시 액화되고 있는 것이다. 로빈손의 아이디어가 다시 한번 멋지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로빈손은 대롱에 가득 찬 물을 비우고 통 속에 바닷물을 새로 채워 증류하는 일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식수 걱정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다. 소금기가 가신 맑은 바닷물을 꿀꺽꿀꺽 마시며 그는 흐뭇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무인도에서 세 번째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로빈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골머리를 앓던 물과 불 문제가 해결되자 곧바로 다른 걱정들이 줄줄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먹고 살지? 매일 조개만 먹고 살다간 얼굴이 조개 껍데기처럼 울퉁불퉁해질지도 모르는데 그건 그렇고 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설마 얄미운 로빈슨처럼 무인도에서 청춘을 다 보내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은 구조 신호를 보내야 했다. 아무런 통신 수단이 없는 무인도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맨 처음 떠오른 것은 불이었다. 섬 곳곳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부근을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가 그걸 발견할지도 모른다. 로빈손은 즉시 바닷가로 나가서 모닥불을 새로 붙이고 장작을 잔뜩 얹었다. 제발 누군가가 이 불꽃을 발견해 주길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는 이내 시무룩해졌다. 지난 3일간 배나 비행기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SOS였다. 해안의 넓은 모래밭에 최대한 커다랗게 SOS를 써놓는 것이다. 비행기에서 보면 사람은 안 보여도 글씨는 보일 테니까. 돌멩이를 모아서 글씨를 만들어 놓으면 어지간한 비에는 떠내려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멩이 SOS를 다 쓰고 나서 로빈손은 바닷가의 조개를 최대한 주워 모았다. 탐사 도중에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섬 전체의 지형을 살펴봐야지. 로빈손은 무인도 탐사길에 나섰다. 불을 가져가는 건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만은 아니었다. 혹시라도 맹수를 만났을 때 보호수단이 될 수 있고 운 좋게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갈 때에는 움직이는 구조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낮에는 불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짙은 연기를 피어 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아차렸다. 그러나 거리가 먼 상태에서는 불이나 연기보다도 유리로 햇빛을 반사시켜서 신호를 보내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로빈손은 뱃사람들이 조난당했을 때 거울을 이용해서 구조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진작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막상 배를 발견했을 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이다. 배는 늘 다니는 길로만 다니니까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거야. 또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집을 짓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나무는 숲속에 지천으로 널려 있었지만 로빈손에게는 그걸 벨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럴 때 전기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 바보 아니야? 전기톱이 있으면 뭐하냐고. 결정적으로 전기가 없는데. 툭툭 나뭇가지들이 끊임없이 부러져 나갔다. 로빈손은 지금 숲속을 돌아다니며 팔뚝 두께쯤 되는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가 작성한 건축 계획은 천막형 오두막이었다. 나뭇가지로 A형자의 골격을 만든 다음 틈새를 진흙으로 메우고 그 위에 큰 나무잎을 기와 모양으로 겹쳐서 덮으면 그런대로 쓸만한 오두막이 될 것 같았다. 나무와 나무를 묶는 재료로는 덩굴을 쓰기로 했다. 기둥 뿌리를 2개나 뽑은 로빈손은 즉시 오두막 신축에 나섰다. 일단 기둥의 높이를 맞춰서 4-5m 간격으로 땅에 박고 기둥 꼭대기에서 땅으로 2개씩 굵은 나뭇가지를 비스듬하게 걸쳤다. 그런 다음 위쪽은 덩굴로 묶고 아래쪽은 땅을 파서 튼튼히 고정시켰다. 옆면에는 긴 나뭇가지들을 묶어서 걸쳐 놓았다. 남쪽과 북쪽의 긴 옆면에는 통풍을 위해 창을 하나씩 내기로 했다. 다행히도 로빈손에게는 유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비닐 우비가 있었다. 나무와 나무의 틈새에 갯벌의 진흙을 바른 다음 햇볕에 말리면 훌륭한 토벽이 된다. 바깥 벽에 넓고 두꺼운 나뭇잎들을 덮으면 뜨거운 직사광선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지붕에는 나뭇잎들을 기와 지붕처럼 겹겹이 엮어서 얹으면 된다. 비가 와도 빗물이 비스듬한 벽면을 타고 곧바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리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았다. 진짜 집을 지으려니까 겨우 단칸 오두막인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면 한 채를 짓는데 최소한 일주일은 걸리겠는걸. 집은 한 채만으로는 부족했다. 장마에 대비하려면 주거용 외에도 땔감과 식량을 모아둘 창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삼각형으로 지은 오두막은 내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실내에 다른 물건들을 쌓아둘 수가 없었다. 바닷가의 너른 갯벌은 로빈손에게는 둘도 없는 보물 창고였다. 로빈손은 매일 썰물 때마다 갯벌에 나와서 싱싱한 해산물들을 풀잎으로 엮은 망태기에 주워 담았다. 갯벌에 제일 흔한 건 조개였다. 갯벌 안쪽에는 가끔 타이슨 주먹처럼 큼지막한 꽃게들도 잡히곤 했다. 썰물 때면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갯벌 곳곳에 널렸다. 그럴 때면 로빈손은 미역 한 오락이라도 아까운 듯 남김없이 주워서 씻은 다음 햇볕에 말렸다. 거처를 옮긴 이후 로빈손의 생활은 눈에 띄게 안정되어 갔다. 물고기와 채소와 각종 해산물 덕분에 일단 식량 걱정이 없어졌고 오두막을 지은 뒤부터는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제일 아쉬운 건 그릇이었다. 노빈소는 틈틈이 갯벌에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었다. 하지만 햇볕에 말린 진흙 토기는 불 위에 올려놓으면 금이 가거나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채소나 말린 생선을 담아둘 수는 있어도 조리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았다. 토기를 불에 구우면 좀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가마나 풍로가 없는 무인도에서는 그릇을 구워낼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땅에 구덩이를 파고 불을 피운 다음 그 속에서 그릇을 구워 보았지만 그릇은 채 구워지기도 전에 번번이 갈라져 버리곤 했다. 토기는 무작정 불에 굽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노빈소는 그릇 굽기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가 찾아낸 새로운 재료는 대나무였다. 대나무의 좌우 마디를 남겨둔 채 잘라내서 세로로 쪼개면 옆은 막혀 있고 속은 비어 있는 길쭉한 그릇이 된다. 대나무는 웬만큼 강한 불에 얹어도 그릇만 약간 생길 뿐 타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조갯국을 끓이거나 채소를 삶는 냄비로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릇 문제를 해결한 노빈소는 이번에는 석기 제작에 나섰다. 나무를 베거나 사냥을 할 때 쓸 수 있는 돌도끼와 돌칼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돌도끼를 들고 숲으로 들어선 노빈소는 진작부터 눈도장을 찍어둔 늙은 소나무 곁으로 다가갔다. 땔감이라면 다른 나무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이 소나무를 탐내는 이유는 소나무의 밑둥과 뿌리 부분에 있는 송진 때문이다.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옹이나 뿌리, 즉 관솔은 예로부터 등잔불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소나무의 옹이를 잘라내 망태기에 담으며 노빈소는 설레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부터는 등잔불이 흔들리는 무드 있는 밤을 보낼 수 있겠네. 오두막으로 돌아온 노빈소는 바닥에 적당한 높이의 나무를 박고 작은 접시를 붙들어 맸다. 그리고는 잘게 토막낸 관솔을 접시에 담고 불을 붙였다. 어둑어둑하던 오두막이 금세 환하게 밝아졌고 실내엔 향긋한 냄새가 가득 넘쳐나기 시작했다. 비는 끊임없이 쏟아졌다. 바람이 오두막을 통째로 날려버릴 듯 맹렬하게 불어닥쳤고 해변에는 섬을 삼켜버릴 것 같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불씨를 보존하기 위해 깡통에 불을 피워놓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방에서 스며드는 습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내가 과연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혼자 발버둥을 치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 질문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대답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했다. 노빈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탓에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갔다. 노빈선의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걸렀지만 나중에는 먹으려고 해도 도무지 뱃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억지로 음식을 먹고 나면 예외 없이 극심한 복통과 변비가 뒤따랐다. 두통과 함께 불면증이 찾아왔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탈진한 노빈소는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보냈다. 지금의 노빈소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무인도를 탈출하는 것도 심지어는 살아서 숨을 쉬는 것마저
마냥 귀찮기만 했다.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가뜩이나 무거운 그의 몸을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다. 자기를 기다리는 그리운 가족들을 위해 로빈손은 구조되는 날까지 꿋꿋하게 버티기로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그는 근육 이완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경직된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요령은 간단하다.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위에 5초간 힘을 준 다음 다시 풀어주는 일을 3회씩 반복한다. 처음엔 주먹, 다음엔 팔, 그리고 발과 다리와 등과 몸통, 맨 마지막엔 얼굴과 머리. 긴장할 때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완시킬 때는 충분히 내쉬어야 한다. 로빈손은 이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되풀이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 틈나는 대로 즐거운 기억들을 떠올리거나 유쾌한 상상을 했다. 상상과 더불어 로빈손이 들인 또 하나의 습관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였다. 자기의 단점이나 실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장점만을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탈출할 때까지 무인도에서 굳건하게 버티려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믿고 사랑해야 한다. 그건 로빈손이 절망의 나락을 거치면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기도 했다. 로빈손은 차츰 생기를 되찾았다. 복통과 두통이 한결 가벼워졌고 불면증도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은 로빈손의 생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었다. 로빈슨의 말이 맞았어.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그 속에는 감사하게 생각할 만한 요소가 반드시 있는 법이라고 했지. 과연 그 말이 정답이었구나. 로빈손은 언젠가 읽었던 로빈슨 크루소의 내용을 새삼스레 떠올려 보았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니 28년간 무인도에서 버틸 수 있었겠지. 아야! 칼로 대나무를 다듬다가 그만 손가락을 베고 만 것이다. 집에서라면야 소독약과 연고를 바르고 거즈를 붙이면 그만이지만 무인도에 그런 상비약이 있을 턱이 없다. 로빈손은 일단 손가락을 눌러서 지혈을 시켰다. 그리고는 우도새 소매 부분을 찢어서 붕대 대신 붙들어 맸다. 하지만 상처가 워낙 깊은 탓인지 피는 좀처럼 멈출 줄을 몰랐다. 어차피 약은 없으니 뭔가 다른 지혈수단을 찾아야 한다. 석기시대 사람들은 전쟁이나 사냥에서 다치면 어떻게 치료했을까? 로빈손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오랜만에 구경하는 총명한 눈빛. 약초! 물론 그가 약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녔을 리는 없다. 그가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뿐이다. 알로에가 피부의 상처에 좋다는 것. 다행히 그는 알로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 고등학교 때 말숙이가 여드름 치료한답시고 얼굴에 알로에 잎을 덕지덕지 붙인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로빈손은 숲의 한쪽 구석에 있는 알로에 무리를 발견했다. 잎의 껍질을 벗겨내자 안쪽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신비의 알로에 수액이었다. 알로에가 과연 지혈 효과까지 갖고 있을까? 알로에 잎을 환부에 문지르자 차가운 느낌과 쓰라린 통증이 동시에 찾아왔다. 로빈손은 상처를 다시 헝겊으로 동여맨 다음 알로에 서너 포기를 뿌리째 뽑아들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무인도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로빈손은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꿀을 먹겠다는 욕심에 공연히 벌집을 건드린 게 화근이었다. 열대 군대를 벌에 쏘여가며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리던 로빈손의 눈에 개울이 보였다. 로빈손은 앞뒤 가리지 않고 몸을 날려 개울 속으로 뛰어들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 밖으로 얼굴을 내민 로빈손. 갸름하던 그의 입술이 어느새 쿤타킨테처럼 두툼하게 변해 있었다. 벌에게 물린 상처는 장난이 아니었다. 벌독으로 인해 몸 전체가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쓰라림과 더불어 미칠 듯한 가려움증이 찾아들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긁을 수도 없었다. 이 무더운 날씨에 혹시 상처가 덧나기라도 하면 그땐 정말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암모니아가 최고인데. 가만, 암모니아? 암모니아라면? 그러고는 벌떡 일어서는 로빈손. 그거야, 쉬. 로빈손은 마치 어린아이 오줌 누이 때처럼 연신 쉬쉬거렸다. 그렇다. 로빈손은 지금 암모니아 대신 오줌을 받아서 상처에 바르려는 것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결한다는 무인도 생활 철학은 이 대목에서 철학의 차원을 뛰어넘어 약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벌독을 제거하는 신비의 생약, 오줌. 한낮의 태양이 바다와 모래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순간 로빈손의 눈이 이상하게 변했다. 멀리 바다 위에 뭔가 희미한 물체가 보였기 때문이다. 새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그렇다고 UFO도 아닌 정체불명의 물체. 잠깐 동안 그쪽을 쳐다보던 로빈손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제 보니 저건 배잖아. 배라니, 어떻게 배가 공중에, 그것도 거꾸로 둥둥 떠다닐 수 있단 말인가. 로빈손은 제 눈으로 보고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청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그건 분명히 뒤집힌 배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조화야? 내가 잠이 덜 깼나?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로빈손은 눈을 질끈 감고 숫자를 헤아렸다. 일단 10가지 센 다음에 다시 눈을 떠보기로 한 것이다. 로빈손은 크게 심호흡을 한 다음 눈을 떴다. 그리고 눈에 힘을 잔뜩 준 채 배가 떠있던 공중을 노려보았다. 텅,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에는 배 대신 휑한 바람만이 남아있었다. 추리에 추리를 거듭하던 로빈손의 눈빛이 반짝거린 건 거의 동이틀 무렵이었다. 로빈손의 한마디, 그건 신기루였어. 신기루는 허상이긴 하지만 저절로 생기진 않아. 어딘가에 배가 지나갔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 얘기는 결국 바다 저쪽에 배가 지나갔다는 얘긴데, 그렇다. 로빈손은 지금 허상인 신기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상을 만들어낸 실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 생기는 신기루는 반사된 빛이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굴절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보이지 않는 바다 너머로 배가 지나갔다면 그것은 절반은 설레는 일이고 절반은 낙담스러운 일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배가 지나다닌다는 건 얼마나 희망적인가. 하지만 로빈손이 그 배를 볼 수 없고 그 배 역시 로빈손을 볼 수 없다는 건 얼마나 절망적인가. 저 수평선까지만이라도 가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희미한 바다 위로 물새들이 날았다. 가끔씩 무인도 해변으로 날아왔다가 다시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곤 하는 새들이었다. 늘 똑같아. 새들이 왜 항상 저쪽으로만 날아가지? 새들은 왜 날아갈까? 그야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늘 같은 쪽으로만 날아갈까? 그 길이 좋아서? 다른 길을 몰라서? 육지가 있어. 분명히 있어.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새들에게도 머물러 날개를 쓸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럼 결국 새들이 날아가는 저 수평선 너머에는 내려앉을 장소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육지건 섬이건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와 똑같은 무인도건 거기엔 분명히 바다가 아닌 땅이 있는 것이다. 뗏목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로 나가자. 그게 유일한 길이야.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목재를 선택해야 했다. 마음 같아서는 굵고 단단한 통나무 뗏목을 만들고 싶었지만 로빈손에게는 그걸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로빈손은 고민 끝에 통나무 대신 대나무 뗏목을 만들기로 했다. 언젠가 만화책에서 중국 무사들이 뗏목을 타고 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나무는 얇고 가볍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편하고 덩치에 비해 단단하기 때문에 항해 도중에 파손될 염려도 없으리라는 생각이었다. 뗏목의 좌우 가장자리 쪽은 짧은 대나무로 만들고 가운데 부분은 긴 대나무들을 놓아서 전체적인 모양이 유선형에 가깝도록 했다. 물살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였다. 대충 모양을 갖춘 뒤에 질긴 덩굴을 여러 겹으로 꼬아서 나무와 나무를 튼튼하게 이었다. 그러고는 넓고 질긴 나뭇잎들을 엮어서 돛을 만들어 달았다. 강풍이 불면 소용이 없겠지만 어지간한 바람엔 그런대로 견딜 수 있을 듯 했다. 하지만 뗏목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조종간이 없으면 노라도 있어야지. 로빈손은 굵은 나무를 한 그루 베어낸 다음 세로로 쪼개서 길고 납작한 노를 만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항해 준비가 모두 끝났다. 이제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서 바다 위로 뗏목을 띄우기만 하면 된다. 물론 많은 위험이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로빈손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뗏목을 바다 위에 띄웠다. 그리고 힘차게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갔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도 로빈손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탈출보다 더 중요한 건 용기와 희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혹시 육지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꿋꿋하게 무인도를 지키며 살아갈 테니까. 그리하여 언젠가는 저 무인도를 젊은 날의 추억으로 떠올리며 무용담을 늘어놓게 될 테니까.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로빈손은 뒤를 돌아보았다. 지난 100일간 절망과 좌절과 희망을 번갈아 안겨준 섬이 아스라이 멀어지고 있었다.